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홍성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본질을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왜 중요한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왜 우리의 옆에 이렇게 다가와 있는지 그 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는 그 단어 중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 TV가 있죠. 최근에는 스마트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무슨 장치가 스마트라는 단어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이전의 폰은 왜 스마트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근에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스마트라는 것이 지능, 특히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시점보다는 좀 앞의 시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라고 하는 뜻은 과연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거에 사용되던 2G폰, 우리가 피처폰이라고도 부릅니다. 피처폰에서 우리가 간단한 어떤 서비스를 받아볼 수도 있겠죠. 볼 수 있었죠. 뉴스도 볼 수 있고 아주 단순한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스마트폰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그 점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스마트폰에는 OS, 운영체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피처폰에도 OS가 있었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제한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OS라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이길래 어떤 디바이스가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OS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앱이 아닌 거죠. 응용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OS라고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3자가 개발한 앱을 내 디바이스 위에서 수행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 환경을 제공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나요? 어떤 기기가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수행시키게 하는 거죠. 그 결과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능이 폰에 계속 탑재가 되면서 기능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OS가 탑재되지 않은 스마트하지 않은 폰에서는 어때요? 처음에 공장에서 출하됐을 때 있었던 하드웨어적 기능 외에는 더 이상 확장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개발한 앱을 수행을 시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결과로 어떤 부가가치가 생기는지는 우리가 스마트폰의 활성화를 통해서 충분히 다 잘 이해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운영체제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가장 대표적인 운영체제라고 하면 우리가 PC에서 매일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는 이 운영체제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런 회사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바로 PC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운영체제가 그걸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장치 시장의 운영체제를 장악할 수 있다면 그 장치 시장을 독점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측면 때문에 사용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들에게 있어서도 운영체제를 장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PC 시장에서 이렇게 운영체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했는데 이제 PC 시장은 포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시장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어떤 시장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시피 자동차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 시장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PC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노렸던 독점적 지위를 경험한 제조사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자동차나 아니면은 모바일 기기 시장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체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운영체제를 장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힘을, 시장에서 힘을 장악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잘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스마트폰에 장착이 된 것입니다. 그게 애플의 iOS고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되겠죠. 그런데 OS가 이제 스마트 기기에서 그렇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OS를 운영체제라고 부르지 않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훨씬 더 멋있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장악한다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산업, 어떤 그 산업에서의 독점적 장악력을 만드는 것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플랫폼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역의 승강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어떤 역사의 발전을 봐서도 역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 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역이 생기면 많은 여행객들이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점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묵을 숙박시설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점이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역 주변이 부밍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일들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중심으로도 발생하게 됩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도 오게 되고 그리고 앱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오게 되고 당연히 소비자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OS, 더 나아가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디바이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줬는지 어떤 교훈을 줬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모바일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거의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앱을 제공해주는 앱 마켓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굉장히 커다란 성공을 거뒀다라는 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얻은 교훈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앱과 앱 마켓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앱을 수행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표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첫 번째 교훈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교훈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 장악을 해서 독점력을 행사하려면 플랫폼을 확산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스마트폰 시장으로부터의 얻은 교훈은 첫 번째로 앱 에코시스템 장악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플랫폼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어떤 것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저희는 새로운 산업 또는 새로운 디바이스 시장으로 진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디바이스 시장에서도 이 스마트폰 시대의 전략이 통할지 이거를 한번 또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석해 볼 만한 시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스마트 TV 시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스마트 카 시장이 있는 거죠. 서서히 우리의 생활 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 카라고 하는 것은 커넥티드 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물 인터넷, IoT 시장이 있겠죠. 그럼 이 세 개의 다른 시장, 스마트폰과 다른
이 세 개의 시장에서도 스마트폰의 성공 전략이 통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성공 전략에 너무 매료가 돼서 동일한 전략을 다른 디바이스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새로운 시장에서 실패를 하게 만드는 굉장히 심각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 부상되는 새로운 시장에서는 새로운 플랫폼 전략을 펼쳐야 한다라는 것이 제 오늘 강연의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TV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스마트폰에 도입이 되고 계속 세를 넓혀가고 있을 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같이 좋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면 저는 TV 시장에서도 굉장히 성공할 거야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글이 TV 시장에 성공했나요? 구글은 TV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일인 거죠. 저는 기술적으로 좋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게다가 스마트폰에서도 성공한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왜 TV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계기가 된 것입니다. 먼저 제가 스마트폰 성공의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앱 에코시스템을 장악하는 전략이다. 이런 관점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여기에 본질은 스마트폰과 스마트 TV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전화를 걸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응용입니다. 그런데 TV에서의 가장 중요한 응용은 TV를 시청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TV에 앱을 다운로드해서 수행을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TV에서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는 TV 컨텐츠를 보는 거죠. 근데 TV 컨텐츠를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방송사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TV 시장에서는 방송사가 가장 큰 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습니까? 구글은 광고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다음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그 이후에 서비스 과정에서 창출되는 광고 수익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거죠. 그런데 방송사는 어떻습니까? 방송사 역시 광고 수입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컨텐츠는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비즈니스 모델이 충돌하는 구글을 초대할 이유가 없겠죠. 게다가 TV 시청자들은 TV에서 스마트폰처럼 앱을 수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의 한계로 구글의 좋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TV 시장에서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한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플랫폼 확산 전략,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플랫폼 확산 전략을 펼쳐서 구글이 큰 성공을 거뒀는데 어떨까요? 예,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글이 TV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거죠. 과거에는 최소한 과거에는 TV는 소비자 가전입니다. 여러분이 TV를 보실 때 어때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lean back 한다고 합니다. 소파에 등을 쭉 기대고 편하게 영화를 보는 거죠. 근데 앱을 수행시키려면 lean forward 해야 됩니다. 몸을 앞으로 고추 세우고 키보드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시장인 거죠. 이런 시장에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시장을 장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게다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잘해서 삼성이나 LG가 전 세계의 TV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TV가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구글을 인바이트할 일이 별로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TV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스마트폰에서의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장에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되겠죠. 예, 그러면 스마트카는 어떨까요? 다시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코시스템 장악 전략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확산 전략이 되겠죠. 스마트카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스마트카에서 앱을 다운로드해서 수행시키고 그 서비스를 받고 싶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굉장히 빈번하진 않을 거예요. 스마트카에서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앱을 다운로드 시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스마트카에서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플레이해주는 그런 멀티미디어 OS가 아니라 오히려 드라이빙을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죠. 그게 무엇이냐? 제 생각은 미래에는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맵이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그러면 스마트카에서 플랫폼 확산 전략을 펼치는 게 어떤가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자동차 산업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그 안에 많은 경쟁자들, 많은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자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이미 많은 다른 종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써왔거든요. 뭐 QNX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토모티브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뒤늦게 스마트카 시장에 침투한다고 해도 전체를 장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스마트카에서 사용이 되지만 그 다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융합할 수 있는 HTML5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양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략이 스마트카에서는 역시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냉철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IoT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볼까요? 역시 두 가지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앱 에코시스템 장악 전략이 통할 것인가 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확장 전략이 통할 것인가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IoT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센서와 통신 기능 정도가 있는 굉장히 작은 장치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치들은 사용자와 인터랙션하지 않는 장치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IoT 각 노드에 앱을 다운로드 시켜서 수행시킬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앱은 이런 IoT 장치들을 묶는 스마트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oT의 각 사물 장치들은 앱을 수행시키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 아니다. 걔네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앱을 수행시키는 게 목적이었지만 IoT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웹 중심적인 그런 구조를 띠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IoT 시장에서 플랫폼 장악 전략은 어떨까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oT 시장에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이런 플랫폼들을 다 물리치고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되겠죠. 지금까지 저희가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성공의 배경이 된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전략이 다른 떠오르는 디바이스 시장에서도 통할 것인가를 살펴봤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바와는 다르게 그 전략들이 크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오늘 강연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다소 한국 시장에서는 느린 점이 있습니다만 이미 외국에서는 스마트 TV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한계를 인지해서 새로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OTT 서비스라는 거죠. OTT 서비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컨텐츠, 영상 컨텐츠들을 서버에다 두고 사용자가 주문형으로 스트리밍을 받아서 받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전체적인 인프라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존의 컨텐츠를 방송 컨텐츠를 가지고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던 방송사의 영향력이 위축이 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넷플릭스 같은 회사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 미디어 컨텐츠를 담고 그거를 온디맨드로 사용자들에게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다른 시장에서는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빨리 인지해서 저희도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카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멀티미디어 OS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멀티미디어 OS가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었지만 스마트카에서는 드라이빙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맵입니다. 최근에 노키아가 히어라는 맵을 공개 시장에 내놨습니다. 결국 이 맵을 누가 인수했냐? 독일의 자동차 3사가 인수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향후에 자동차들이 전부 연결이 됐을 때 많은 정보가 그 자동차 회사들의 서버에 탑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정보들은 어마어마한 밸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보를 모으려면 드라이버들한테, 운전자들한테 지도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구글 지도를 사용하게 한다면 구글이 그 데이터를 다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도와 사용자들의 운전 데이터들을 모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서 사용자들에게 다시 제공을 해준다면 엄청난 또 신규 사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리얼타임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신기술을 빨리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이 떠오르는 디바이스 시장에서는 또 그 디바이스의 환경에 맞는 적절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략을 저희가 꼭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